자, 오늘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가장 처음 배우는 거죠. 통합사회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관점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시간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를 종합해서 바라보는 무슨 관점이 있다?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 내용들이 사실 이름에서 다 드러나요. 시간적으로 본다, 공간, 장소 중심적으로 본다, 또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 어떤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 윤리의 측면에서 본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간적 관점. 자, 시대적 배경과 뭐를 본다? 맥락을 토대로 본다. 그래서 어떤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있었던 사건 혹은 역사, 배경 이런 걸 토대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시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 가치 등을 통해서 현재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제 우리 통합사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1이죠. 고1.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본다. 라고 하면 중학교 시절 어떻게 보내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뭐야? 시간적 관점이 되겠죠. 시간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관점이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은 위치와 장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는 걸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중학교 시절에서의 어떤 인상 깊은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 중심으로 내가 갔던 어떤 독서실이라든가 내가 다니던 중학교 때 다니던 PC방이라든가 내가 다니던 학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장소와 그 장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단어 좀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 장소라는 표현, 장소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을 얘기한다. 자, 이런 거 왜 한 번씩 짚어보냐면 여러분 서술형 나올 때 이런 것들 선생님이 잘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서술형 이런 거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단어들의 의미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자.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 나와 있죠.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의미는 자, 여러 이런 인구, 물자, 정보 등이 이제 영역을 넘나들면서 형성되는 관계망이다. 관계망. 그래서 장소는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을 얘기하고 네트워크는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관계망이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물자나 정보 등이 형성하는 관계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장소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공간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거기 공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사회 환경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어떤 제도나 구조에 따라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역시 또 한번 돌이켜보면,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제도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규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학교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어떤 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이제 뭐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회의 어떤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중학교 시절을 돌이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와 제도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사회적 관점인데, 자, 역시 이것도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사회 구조라는 건 사회 구성원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정해진 사회적 관계의 틀이다. 관계의 틀. 그리고 사회 제도 같은 경우는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절차 및 규범 체계다. 너무 뭐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 어떤 핵심적인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 구조라는 건 관계의 틀이고 사회 제도라는 건 규범 체계다. 라는 거입니다. 자,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학 서열화가 이제 올바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 현실 그러니까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대학이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틀, 구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틀은 사회 구조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수능도 보고, 내신 관리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규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사회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뭐 수시제도, 수능제도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제도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서열화된 구조, 이런 건 사회구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만약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낚시하려고 내시려면 사회구조랑 사회제도를 의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맞아 보이니까 이렇게 잘 외워두셔야 돼요. 사회구조는 관계의 틀이고 제도는 규범체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조와 제도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사회적 관점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원인이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윤리적 관점은 윤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따라야 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윤리적 관점이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사회는 이래야 돼. 라는 이런 관점 하에서 이제 사회, 인간,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윤리적 관점이다. 자, 여러분 또 우리 중학교 시절 또 윤리적 관점에서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냈는지, 친구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선생님들과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또 내가 그 학교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돌이켜 본다면 그것은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 우리 봤던 4가지 있죠. 시간, 공간, 사회, 윤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는 건 통합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는 게 통합적 관점이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떤 인간 사회 환경을 편협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외워두세요. 시간, 공간, 사회, 윤리, 통합적 관점,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먼저 보는 건 이렇게 4가지고, 이 4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통합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살펴볼 거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입니다. 뭐 여러분 행복이란 말 다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아닌가요? 행복. 행복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흔히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 통합사회에서는 행복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가? 여기 나와 있지만, 물질적인 행복도 있고요, 정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만족감과 즐거움. 행복은 그래서 만족감이다. 만족감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 기쁨을 느끼고 있는 어떤 흐뭇한 상태,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양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누굽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다 목적이 있다고 봤어요. 이런 어떤 펜슬의 목적은 여기 뭘 쓰는 게 목적이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식물의 목적은 동물의 생존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의 생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행복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행복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성을 잘 발휘하셔야 돼요. 이성을 잘 발휘해서 어떤 탁월함을 발휘해야 돼요. 탁월함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덕이라 그랬어요. 덕. 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이 탁월함을 잘 형성할 수 있을 때, 탁월함을 잘 발휘할 때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덕을 잘 발휘해야 된다. 탁월함. 덕은 뭐라고요? 탁월함이라고도 한다. 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행복이다, 이것이. 자,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약간 밑세대인데 헬레니즘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인도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이제 아시아까지 전파됐던 그 시기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두 철학자가 있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자, 에피쿠로스는 철학자고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패거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일종의 그 학자들의 어떤 집단을 스토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떤 특정 철학자 한 명이고. 자,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했느냐? 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였어요. 쾌락주의. 그래서 쾌락이 곧 우리 삶의 목적이자 최종적인 어떤 지향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적극적 쾌락이 아니에요. 뭐 술 마시고 방탕하게 마약하고 이런 쾌락이 아니라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쾌락은 뭐냐면 요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 이게 쾌락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뭐야? 소극적 쾌락이야. 그래서 소극적 쾌락,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 이걸 이제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요거를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했어요. 아타락시아라고 표현을 했다. 아타락시아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고통이나 불안이 부재한 평온한 상태예요. 아타락시아. 이 아타락시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정심이 되겠어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 평정심. 이런 상태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이다. 쾌락주의이긴 하지만 무슨 쾌락이라고요? 적극적 쾌락이 아니라 소극적 쾌락이에요. 고통과 불안이 없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 있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막 이런 방탕하고 감각적 쾌락은 에피쿠로스가 말할 때 쾌락의 역설이란 걸 가져와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굉장히 즐겁지만 맨날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리게 되죠. 더 맛있는 걸 찾아야 돼요. 더 맛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것도 더 맛있는 게 물리면 더 맛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추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었어요. 쾌락은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말한 건 그런 어떤 우리 쾌락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통이 부재된 마음에 불안이 없는 이런 상태를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라고 봤습니다. 되게 슴슴한 쾌락인 거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슴슴한 쾌락이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육체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뭐 육체적 욕구의 충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나치게 추구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거 이런 거 다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건 우리의 필수적인 욕구죠. 근데 이제 먹는 거에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과도하게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면 그건 또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서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에피쿠로스의 입장. 자, 그 다음 스토아파 가볼까요? 스토아파는 에피쿠로스와는 다르게 금욕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금욕주의. 자,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법 사상. 이 자연의 질서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법.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갈 건 없지만 스토아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토아파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이 통한다고 봤어요. 그거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스토아파의 입장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이 통한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이 통해요. 자,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라고 한다고. 로고스. 그래서 자연에도 어떤 그 정신적인 이성이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당연히 이성이 있죠. 그 두 개가 통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게 자연의 질서고, 그게 바로 뭐다? 자연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에 따라서 세상 모든 건 다 움직이고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사실 운명론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서 뭐야? 나쁜 정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불행을 느끼는 것,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가진 주관적인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여담인데, 에픽테토스는 철학자지만 노예였어. 노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장난을 쳤어요. 그 에픽테토스는 노예였고 그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장난을 친 거야.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팔을 꺾었어요.
우리 남학생들 알죠? 교실 뒤에서 막 레슬링하고 이러는 것처럼 에픽테토스의 팔을 막 꺾었어. 그랬더니 에픽테토스가 그랬어요. 아, 주인님, 이렇게 제 팔을 꺾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간 제 팔이 부러집니다. 주인이 계속 팔을 꺾었어요. 헤헤헤,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계속 팔을 꺾었어. 주인님, 그러면 제 팔이 부러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팔을 꺾지 마세요. 하지만 주인이 계속 팔을 꺾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 에픽테토스의 팔이 부러집니다. 부러졌더니 이제 에픽테토스가 하는 말, 거보세요 주인님, 제 팔이 결국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뭐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팔이 부러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좀 이야기하다 보니 좀 그로테스크 하긴 한데, 어쨌든 그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만약에 기분이 나쁜 건 내게 일어나는 주관적인 정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가질 필요 없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다. 자연법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정념의 집에서 벗어난 초연한 태도로 살아라. 이 에픽 스토아파의 이야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아파테이아라 그랬어요. 아파테이아. 자, 스토아파의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은 아파테이아. 자, 이거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이걸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부동심. 아파테이아. 부동심.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파테이아. 부동심. 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 평정심. 자,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자,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은요, 근대. 자, 근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가 있죠. 칸트. 나중에 뭐 여러분 생활과 윤리나 윤리화 사상하면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배우게 되는 게 이 칸트 선생님입니다. 칸트가 늘 중시했던 건 우리 마음속에 도덕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칸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를 늘 경외롭게 하는, 감탄에 빠지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칸트가. 지금 또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약간 좀 중이병스럽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 법칙. 나는 늘 그거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이 도덕 법칙을 잘 뭐하는 거야? 실천하는 것이다. 도덕 법칙을 잘 실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을 잘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도덕 법칙을 잘 따라야 된다. 자, 벤담과 밀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공리주의. 자,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자인데 벤담과 밀은 어떻게 행복을 받느냐? 벤담이 본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다 이거야. 두 가지가 뭐야? 아니면 쾌락 아니면 고통이다. 쾌락은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이에요. 벤담이 말했던 인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즐거움과 괴로움이야. 그럼 당연히 뭐가 좋아? 당연히 즐거움이 좋습니다. 그래서 벤담이 추구한 건 그렇다고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벤담이 말하는 행복은 쾌락의 충족 및 고통의 제거다. 근데 그게 나만의 쾌락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이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는 겁니다. 결과. 이 공리주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의 기준이다 라고 보는 게 누구의 입장? 벤담과 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입장?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양에서의 행복입니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동양에서의 행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에서의 행복 한번 보시면은요. 자, 동양 사상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 떠올려야 될 게 유불도입니다. 유불도. 유불도가 뭐야? 유교, 불교, 도가. 유불도예요. 유불도. 자, 유교, 불교, 도가.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지 행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사람은 공자나 맹자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공자나 맹자 같은 선생님들, 유교의 입장은 뭐냐면 이 하늘은 도덕적 존재. 유교에서 하늘은 말이죠. 도덕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들 보면 이 천벌 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 천벌. 하늘이 벌을 내린다. 왜냐하면 하늘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유교적 관점입니다. 천벌 이런 표현 자체가 하늘이 도덕적 존재라는 유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 도덕적 존재인 하늘이 인간에게 뭘 부여했냐면 도덕적 본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의예지예요. 지금 자세히 들어갈 건 없습니다. 뭐 통합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늘이 인간에게 인의예지한 도덕적 본성을 부여했어. 그래서 그것을 뭐야? 보존, 확충해야 돼. 키워나가야 돼. 확충은 키워나간다는 거야. 키워나가. 도덕적 본성은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키워나가는 것이지. 이 보존, 확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인의예지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인이 앞에 있죠.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다. 도덕적 본성은 하늘이 줬고 그 도덕적 본성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행복이다. 유교.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정한 불성. 이 불성이 뭐예요? 부처의 성질이야. 부처의 성질.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 부처의 성질인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 여러분 중생이 뭐냐면 이 고통받는 존재군요. 깨닫지 못한 자가 중생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가 중생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중생입니다. 욕망에 시달리는 중생들.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중생들은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욕망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잖아요.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 등등등등. 고통받죠. 자, 이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나에 대한 집착을 그래서 벗어버려야 된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 던지는 것을 이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나란 존재는 고정된 나란 존재는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게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나란 존재는 불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해탈의 경지.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죠. 해탈. 깨달음의 경지. 자, 뭘 깨달았어? 이 세상 모든 것은 고통이고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달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불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행복이었다. 자, 도가 같은 경우는 자, 도가는 핵심은 노자랑 장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인간 사회가 혼란스러운 건 인위적인 제도 때문이다. 특히 도가가 뭘 많이 까요? 유교를 많이 깝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인의예지라고 하는데 도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인의예지라는 거 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 억지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뭐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거야. 도가 입장에서. 그래서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 자, 도가에서 말하는 본성은 소박한 본성입니다. 소박한 본성. 자,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은 도덕적 본성이었죠. 근데 도가에서는 소박한 본성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본성. 여기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그래서 인위적인 거,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 그런 거 다 인위적인 것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아야 된다. 인위적인 걸 다 버려버려라. 이걸 무위라 그래요. 무위. 그냥 우리는 자연이 준 타고난 그대로 살면 된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뭐라 그래? 이게 도가의 핵심 키워드죠? 뭐라고 합니까? 무위 자연이죠. 무위 자연. 그래서 인위적인 걸 다 버리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라. 도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잘 보시면 돼요. 유불도였다. 자, 행복의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행복의 기준.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쓱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건 보편성과 상대성을 가집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어떤 인간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행복이 가지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다. 상대성은 근데 어디 살는지 또 어떤 시대였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행복의 기준이 존재하기도 한다.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모두 존재한다고요? 상대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 그럼 가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자, 선사시대. 자, 선사는 역사 이전이란 말입니다. 역사 이전. 선사. 역사 이전의 시대다.
여러분 뭐가 역사 이전일까요? 언제가 역사 이전일까? 기록이 안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 이전이란 건 기록이 안 남았다. 기록이 안 남았다는 얘기가 뭐야? 문자가 개발되기 전이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던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가 개발되기 이전 시대. 약간 하여튼 원시인 시대죠. 우가우가 하면서 맘모스 사냥하고 뭐 이럴 때. 자,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선사시대 때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이죠. 그래서 이때 행복은 뭐냐면 이 어떤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나 자연재해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위험에서 벗어나서 생존하는 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한 기회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것. 행운과도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행운. 선사시대 때 행복이라는 건 운 좋게 사자의 위협에서 내가 벗어났다. 벼락이 쳤는데 운 좋게 내가 벼락을 피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행운과 같은 의미로 유사한 의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하면 하고 아까 본 그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성적 사유와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 지혜와 덕을 얻는 것을 중시한다. 이성을 잘 발휘해서 지혜와 덕을 얻어야 된다. 이 덕을 아까 뭐라 그랬죠? 탁월함이라고 했습니다. 탁월함. 여러분, 탁월한 건 중요하죠. 인생 탁월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에서는 이 탁월함을 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세시대는, 자, 여러분, 유럽의 중세시대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신중심. 그래서 이제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 어떤 문화가 잘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과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은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크 에이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중세시대는 신중심 사고방식이 인간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 뭐야? 신이야, 신.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군주에게 복종하여 그의 뜻을 따르는데 행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중세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 자, 이제 근대죠.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일어나서 공장이 막 이제 들어서고 공장에서 막 물건들을 엄청 찍어내고 이런 시대. 산업화 시대. 그래서 산업화에 따라서 물질적 기반이 서서히 확보돼가죠. 산업화와 더불어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사회가 민주화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높아진다. 그래서 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노력으로 어떤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봤던 게 산업화 시대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떠느냐? 오늘날에는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죠. 친구들끼리 얘기해봐요. 야, 너는 뭐가 행복이냐? 너가 행복이냐? 물론 거기도 어쩌면 보편성이 있긴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거, 돈이나 가족의 건강 이런 건 대부분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세부적인 걸로 세세한 것으로 들어가면 행복의 기준이란 건 너무 다양합니다. 요새 시대.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요새는 강조되고 있고,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지금 다원화된 시대죠. 다원화된 시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기 전에 이 기준에 대해서 여기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나와 있는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객관적 기준은 이제 남들이 딱 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게 객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거, 소득, 수명 같은 이 수치화가 가능한 그런 지표를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기준은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주관적,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만족도를 주관적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지역에 따른 또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고, 이런 거는 상식선상에서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자,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자연환경 보면 여기 기후, 비가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리거나 덥거나 춥거나 이런 걸 기후라고 하죠. 지형은 산지거나 평지거나 바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어쨌든 자연환경인데. 자, 사막 지역은 뭐야? 메말라 있죠. 거친 사막. 메말라.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행복의 기준이다. 아, 뭐 뻔한 얘기죠. 아,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요, 당연한 거야.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북유럽 지역, 북유럽은 어디냐면 저기 유럽에 이제 북극 근처의 유럽 지역이 북유럽인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구는 이 기울어져 있죠. 우리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뭐야? 계속 밤이야. 제가 옛날에 북유럽 겨울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낮 2시에 해가 집니다. 낮 2시에. 그래서 낮 2시부터 밤이야. 그래서 저는 낮 2시부터 막 펍에 놀러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해요. 일조량. 햇볕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봐요. 자, 인문환경 한번 보면 인문환경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종교,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종교가 발달한 지역, 특히 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 교리가 강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종교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성지를 향해서 절을 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리고 민족, 종교 간 갈등이 있는 지역. 이제 뭐 인도 주변에 있는 뭐 파키스탄, 인도 뭐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런 종교 갈등이 있는 지역도 존재하죠. 이런 지역들은 정치적 안정, 평화가 행복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이 막 이제 애들이 막 굶어 죽고 전염병이 막 심각하게 도는 그런 지역들, 기아, 질병이 만연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빈곤 탈출,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게 행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국가나 선진국, 뭐 이런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죠, 나름. 또 이제 뭐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가 시간을 잘 누리고 문화생활 향유하는 이런 삶의 질에 초점을 둔 행복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면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우리는 어떤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나 가치는 그래서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결국에는 행복이 최종 목적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좀 돌이켜 봐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 성찰이 필요하다. 성찰. 그리고 뭐 나머지 뻔한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살자. 좋은 습관을 가지자. 삶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 실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이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 뭐가 있는가?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교과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뭐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지만 정주 환경,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 세 번째가 이렇게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성찰,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4가지 뭐라고요?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도덕의 실천,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주 환경부터 나와 있는데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살아가는 그 주변을 정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데 정주 환경이 왜 중요하냐? 낙후된 환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자, 그 요소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 뭐 뻔한 얘기죠. 치안 서비스, 보건위생, 학교 및 교육, 문화 서비스, 뭐 이런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 이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거 환경 잘 만들어주고요. 녹지 공간 이런 거, 도시에도 공원 같은 거 통해가지고 녹지 공간 좀 확보해주고, 문화 공간, 의료시설 확충하고 생태 환경을 좀 조성해줘라.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저기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중환 선생의 어떤 택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택리지. 정주환경 하면 이 택리지에 대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라는 것은 이제 땅을 보는 것과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땅을 보는 것과 관련된 책인데 그래서 여기 이중환 선생이 얘기한 가거지의 조건이 있어요. 가거지의 조건. 가거지가 뭐냐? 가거지는
거주가 가능한 땅. 거주가 가능한 땅의 조건이다. 인간들이 살아갈 거주가 가능한 땅. 거주 가능이죠. 거주 가능. 거주가 가능한 가거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가 가능한 가거지의 조건. 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4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리가 좋아야 된다. 지리는 풍수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풍수지리. 땅의 기운이 좋아야 된다. 풍수지리적으로 땅의 기운이 좋아야 된다. 땅의 기운이 좋아야 옛날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묘자리를 어디 쓰고 집을 어디다 하면 그 기운이 이제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리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 좋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리라고 있습니다. 생리. 생리는 생활의 이득이에요. 생리는 뭐라고? 생활의 이득. 그래서 이건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땅이 비옥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작물이 막 엄청 잘 자라는 거야. 이런 게 생리야. 생활의 이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생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인심입니다. 인심. 인심은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 그래서 주변 사람, 주민들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 인심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화목하고 분위기가 훈훈해. 요런 데를 살아야 된다. 인심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주민들끼리 싸우고 막, 뭐 맨날 소주병 굴러다니고 돌멩이 날라오고 이러면 인심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심. 네 번째는 산수. 산수는 산과 물이, 이건 경치를 말하는 거예요. 경치가 좋아야 된다. 산과 물이 있어가지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 안에 택리지, 가거지의 조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지리,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렇게 4가지 반드시 외워준다. 정주환경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 경제적 안정. 자, 필요성을 보면 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경제적 안정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노숙자인데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안정 당연히 중요하지.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 뭐라고 하느냐.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 확충하고 실업급여 같은 거 만들어주고 사회보험, 하여튼 이런 복지정책 같은 거 국가 신경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 또 여기서 잠깐 누구의 얘기를 빌리냐면 맹자라는 또 유학자, 맹자 아저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맹자가 뭐라 그랬냐. 맹자. 자, 무항심이라 그랬어요. 무항심이다. 자, 무항심이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어느 날 왕이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맹선생, 우리 백성들이 자꾸 외국으로 가서 인구가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데 백성들이 엄청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맹자 또 깡따고 했죠. 왕에게 팩트 폭격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하, 어찌 백성에게 도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백성들은 무항심입니다. 자, 항산이 뭐냐? 항산은 이 항자가 always예요. 산은 produce, 뭘 만들어낸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계수단을 말합니다. 생계수단. 내가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수단,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항산이에요. 항산. 전하,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생계수단이 없으면 항심은 뭐냐? always mind예요. 그래서 늘 가져야 될 마음. 이거 도덕적 마음입니다. 전하, 백성들은 생계수단이 없으면 무항심, 도덕적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외국으로 가는 건,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들에게 도덕성을 얘기하십니까? 왕이 하실 일은 뭐다? 먼저 생계수단을 만들어주는 거다. 백성들에게 생계수단 만들어주는 게 왕의 어떤 우선적인 역할이지. 백성들 보고 지금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시면 안 된다.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생계수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생계수단은 결국 뭐와 관련돼 있어? 경제적 안정과 관련돼 있죠. 경제적 안정. 그래서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자,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행복의 조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독재 사회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독재 권력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또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주권을 함부로 행사하기가 어렵다.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행복감이 낮다. 유유. 그래서 이 독재 국가들에서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자유 이런 게 당연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감이 높을 수가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그래서 이 정치 과정에 의견이 반영돼서 시민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 절차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 어떤 거? 자, 여기 나와 있죠. 의회제도. 자, 의회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시민들의 대표들이 법을 만드는 그 공간을 의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하고요. 의회제도, 또 복수정당제도. 당이 여러 개 있어야 돼. 당이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독재죠.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론 다른 당들도 있긴 하지만 형식적일 뿐입니다. 복수정당이 있어야죠. 그리고 권력분립제도. 권력이 잘 쪼개져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뭘로 쪼개져 있어요? 권력분립? 세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 볼까요? 권력분립. 우리나라 세 가지로 쪼개져 있죠. 자, 법을 만드는 곳 어디다? 입법부다. 입법부, 국회. 자,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그럼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행정부예요. 행정부. 행정부는 이제 정부라고도 하죠. 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거, 음주운전 단속하고 이런 건 어디서 해요? 경찰들이 하죠. 경찰도 어디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건 어디서 한다? 사법부에서 적용한다. 이건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단속해서 이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하기 위한 법의 적용은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권력을 세 가지로 쪼개놨다. 권력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독재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은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민주주의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주의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크라시. 데모라는 말은 민중이라는, 데모스라는 말하고 크라시는 크라토스, 지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지배하는 것, 민중이 주권을 가진 것, 이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도덕적 실천이 중요하다. 자,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가지고 공동체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냥 약간 뻔한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에 합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냥 너무 뻔한 얘기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와 이웃들을 배려하는 도덕적 실천이 중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 내용은 뭐가 있을까?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보는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지사지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어떤 이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좀 공감해가지고 기부하고 사회봉사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